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 하늘아 티켓 2장 보내드립니다. 자, 8084님. 이 신 교수님과 최 선생님 두 분 방송 매일 듣는데 과거에 민주당 후보에 기표하셨다니 앞으로 이 방송 들어야 할지 고민되네요. 그러고 하하 하셨는데요. 아까 최영희 씨가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8145님. 신 교수님,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만 지금껏 법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것은 아니겠죠.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곡을 찔러주셨습니다. 2958님, 교수님 방송 진행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인터뷰 듣다 보면 변명하고 부인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좀 신경질이 나서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인터뷰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새해 들어서 남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의 화해무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복병이 있지요. 바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북한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서 또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여기에서 당사자라고 하실 수 있고요. 또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죠.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게 단장님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때 소송 어떤 걸로 소송 거셨어요? 이게 풍선은 그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 선전의 자유, 그 헌법 정신에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조용히 날리게 되면 누구한테도 불안을 주거나 뭐 사회 위협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공개적 단체처럼 원천 봉쇄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물리적으로 막아나서고, 그렇게 못하면은 주민들한테 정보 흘려가지고 반대자들이 나오게 만들고, 또 오는 것도 신문보로 하지만 막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남용하고 이거 병행하면 안 된다, 피해를 줬다 해서 제기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정부도 잘못하면은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데, 참 자유민주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학국자로서 참 긍지가 있었고요.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것은요, 공개적 단체처럼 우리 비공개 단체를 판시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밤에 날려도 북한이 알아챈다. 세상에 이 판사가 대학을 나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러한 완벽한 해석인데, 밤에 날려도 북한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 판시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뭐 밤에 날리든 조용히 날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 그 대북 비라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총을 쏜 것은 바로 그 장소는 연천 지역이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연천 지역은 이민복 단장께서 비라를 대북 선전물을 날리던 바로 그 장소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 조용히 날려도 총격을 가해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 보십시오. 그날도요, 10월 10일이었는데요. 예. 11시에 이쪽 박상학이라고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20개의 언론단체를 놓고서 애기봉에서 막 난리쳤어요. 통일동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싹 긴장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용히 진짜
진짜 평양 맞추려면 저 연천 저 북쪽에 가야 되는데 그 산속에서 날리고 있는데 바싹 긴장한 상황에서 그 수백 개 날아가서도 다 발견을 못했는데 하나가 뭐 하다 보면 또 실수가 있는데 낮춰 들어가는 통에 그게 관측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은 적시물자는 우리도 쏩니다. 예. 그게 피탄이 몇 개 떨어져서 그게 또 난리가 난 건데, 여하튼 원인 동기도 11시에 그렇게 난리치면서 긴장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상학 대표 쪽에서 전단을 날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박상이라보다도 공개적으로 날리는 단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총을 쏴가지고 또 연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아, 그건 사실이죠. 예. 사실이죠. 바로 예,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될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예.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어떤 화요? 두려워하면요. 예. 예, 지나가는 총알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할 걸 하지도 않고 하면은 더 큰 화를 부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군도 싫어하는데 다 내보내야죠, 뭐. 연천도에서도 누가 미군을 싫어합니까? 포격 쐈는데, 예. 이 연천도 포사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표준을 잡는데, 저렇게 포 맞지 않느냐. 그 군사훈련 정기적으로 하던 건데, 우리 국군 군사훈련 다 중지하고 철수하죠, 뭐. 차라리 그러면 또 백기 들고 차라리 30대 수령 앞으로 가서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편안한 거 아니에요? 강내발 먹고 굶어 죽어도 그게 편안하지 않나요? 예. 그런 식의 논리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민복 단장님께서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실 예정이시군요. 그거는 예. 정말 원초적인 인도주의 인권운동입니다. 예. 세상에 라디오 인터넷 없는 유일한 필수단이 북한인데 예. 그 알 권리 볼 권리를 알려주는 또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또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 서로 싸우면 안 된다. 6.25 같은 거 때문에 지금 증오를 가지고 펄펄 뛰는데 북한에서 예. 그거 아니다. 너희 수령이 시킨 거지. 남한은 피해자고 미군은 해방의 은인이다. 예. 이러한 정확한 진리를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그게 평화를 보장시키고 불안을 없애는 거죠. 평화의 예.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행동이.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인터뷰 예. 있잖아요. 영화 인터뷰. 박상학 예. 대표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이제 대북전단에 포함시켜가지고 날리겠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뭐 살해 위협까지 다시 받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글쎄 저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뭘 보낸다고 자꾸 떠드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정말 큰 싸움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조용히 합니다. 이게, 꽹가리,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뭐 한번 잘 안 봤는데, 실제 본 김주일이라는 재영 조선협회 유럽연합 총회 타국자 회장이 얘기하는데, 아주 그 내용이 좋지 않대요. 아주 섹스 뭐 이런 걸 했는데, 우린 그런 걸 성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군요. 앞으로 항소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죠. 이거는 계속 원칙이죠. 예, 항소, 예. 그러니까 항소요? 항소요. 예. 항소는 분명할 겁니다. 분명히 예. 하실 거다. 예. 이거 어떻게 비공개하고 예. 공개적 단체하고 차이가 변주 잘 갖다 안 같은 그러니까 쪽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공개는 금지시켜야 마땅하지만 비공개는 그건 그냥 맞습니다. 놔도 예. 그거 그거 그렇다. 찬성하고요. 그 판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이게 국민 이욕 불안시키는 거는 정부가 막을 수 있다라는 예. 판시에 대해서는 이거 판결 나오기 전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정부가 제발 좀 막아라 그런 예.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본부 대북풍선단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만하고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르는데, 제가 아까 이제 YTN 우리 와서 이 엘리베이터 쭉 타는데, 거기 안에 TV가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떤 축구 평론가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만을 경기해야 한다. 이래서 저는, 이 자만하지 말고 오만을 떨지 말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일 오만하고 경기를 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아시아 축구 국가대항전이죠.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요. 예.
내일 호주에서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상대는 오만입니다. 오만이 최근에 전력이 강해졌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피파 랭킹이나 상대 전적에서는 모두 앞서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예. A조가 우리가 오만하고 첫 경기, 쿠웨이트하고 두 번째, 호주하고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맞붙어서 조 2위 안에 들어야지 8강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 경기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아하. 오만이 최근 전력이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바꾸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성적이라 최근에 이제 예선 이런 성적을 봐도 요르단, 시리아, 싱가포르하고 같은 조에 속해서 4승 2무 7골을 넣으면서 1실점할 정도로 괜찮았고요. 예. 최근에 카타르하고 평가전 했을 때 2대2로 비기고, 물론 중국에는 4대1로 졌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백업 멤버들이 주로 나와서 졌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예. 좋아는 지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도 지난번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평가전 할 때 후반전부터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브라질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한 거를 좀 만회하겠다. 이런 각오들이 대단하고, 또 차비리 선수가 무릎 부상 정도로 약간 좀 컨디션이 떨어진 거 빼놓고는, 그리고 부상인 선수는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예. 준비가 아주 착착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첫 단추를 잘 꿰서 1960년 2회 대회 이후에 55년 만에 우승컵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 조별리그 순위 결정 방식이 월드컵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승점이 같을 땐 골 득실이 아니라 승자승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은 승점이 일단 우선시되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승점이 같으면 골 득실. 그러니까 전체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해서 많은 득실 차가 많은 팀이 2위가 이제 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네. 건데요. 이번에 아시안컵은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승자승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승점이 같을 경우는 전체 골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승점 같은 팀과 맞붙어서 성적이 어떻게 됐냐, 그거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호주가 만약 1위가 됐다고 치고요. 우리하고 오만하고 만약에 승점이 같다. 예. 그러면 전체 골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만하고 치른 경기에서 누가 이겼냐, 그거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만을 이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2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오만한테 패하면 우리가 골 득실이 전체 골 득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만이 2위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냥 글쎄요. 전체 골 득실로 하지 그러는데, 전체 골 득실로 할 경우는 중하위 팀들이 아무래도 4경 자기보다 강한 팀들하고 3경기를 싸워서 거기서 승점도 얻기 어렵지만 전체 골 득실에서 강한 팀을 앞서기는 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한 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 팀을. 그러니까 이 승자승 원칙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 리그도 승자승 원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별로 워낙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기량들이 좀 기량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팀에게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만한테 좀 지더라도 다음 2경기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4경기를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강팀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는데 긴장을 더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하위권 팀, 조에서 3, 4위권에 있는 팀도 희망을 갖고 강호를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승자승 원칙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조금 더 매 경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 오만하고 경기 결과하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생활고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서초 세무녀 살인사건 역시 생활고가 원인이었다라고
이 범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서민층의 범행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하지만 가족 살해 당시 처한 환경은 여느 빈곤 범죄 상황 이것과 하고는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죠.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회학적 시선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람이 이게 이건 생활고가 아닌 것 같은데 송파 세모녀 사건 있었죠 예전에. 예. 그렇죠? 이건 자살 사건인데 이 차이점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그 차이를 좀 짚어주시죠. 이번 사건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라면 이제 빈곤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이 서초 이 자살 사건은 빈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이 어떤 기준이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송파 사건은 빈곤으로 이제 급격히 추락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막막한 상황에서 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이 서초동 이거는 내가 거기 사는 그 지역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고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금 우리가 이게 다르죠. 상대적 빈곤은 아니죠. 상대적 빈곤은 그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 전체 평균 소득의 40%다. 국민 소득이 얼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빈곤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느 그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유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 그래서 이제 탈락하고 낙오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게 다 얽혔다 그러는데, 그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적 원인을 볼 때에는 이 서초동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삐뚤어진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돈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외제차 팔고 국산차로 좀 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충분할 이런 거가 그분의 상상을 그거는 벗어난 얘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초동을 벗어나면 다 사막이다. 그런 생각. 그다음에 그거를 벗어나서 사는 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다. 이런 그 아주 좁지만 아주 강한 그러한 집착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자기 딸들하고 부인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난 진짜 이 사람 진짜. 근데요 이게 일부에선 유복하게 자라서 이 친구가 명문 사립대학을 나왔다 그러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관련이 돼 있는 것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좀 유복하게 자란 사람 다 그러면 그렇죠. 큰일 날 얘기죠. 그렇죠. 사고 자체가 너무 좁았다.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살해한 거는 당연히 그건 생명 경시풍조는 확실히 하나가 자리 잡고 있고. 아니 왜 가족을 죽여요? 자살하려면 자기 혼자 자살하든지 하지. 자기도 살았잖아요. 혼자만은 갈 수 없다. 이건데 이게 그 가족들이 본인이 이제 가장인 본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얼핏 보면 이제 책임감 때문에 이제 동반 자살한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혼자 가는 게 두렵거나 나는 혼자는 못 가겠다. 다 같이 가면 가지. 이런 정말 무책임한 사고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생명 경시와 자기 혼자는 갈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자살할 생각이 있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자살할 사람이 왜 문경까지 갑니까? 아니, 문경이 아니라 지방까지 들어갑니까? 예? 이제 그때 이제 가족들을 살해하고 나서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어떤 멘붕 상태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멘붕 상태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를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범죄를 하면.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관성에 관한 문제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절대적 빈곤보다도 더 절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물질 만능 이런 것들. 예. 그런 데서 미국이면 버버리 힐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만의 특권 지역 사회 인식을 갖고 그걸 형성하면은. 예. 파괴층을 저 지역 외 사람을 배제해버리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급성, 강박성을 갖게 되니까. 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데 있다가 잘 안 되면은, 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자기가 인기를 잃게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아하. 이런 풍토에 대한 문제가 우리도 이렇게 좁지만. 예. 그것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살인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네요. 그죠? 사회적.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죠. 무슨 이제 무기로 총을 난사한다든지. 예. 이런 거라든지 어떤 이제 이상한 종교로. 그런 같이 동반 자살들을 다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태로 이 사회의 어떠한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형태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겠죠. 혹시 무슨 원래 사이코패스 기질 같은 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전 그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해법이요?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어렵지만 사회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회 이제 이런 주관적 빈곤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가치 기준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예. 그 사회가 안정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 그 기준 자체를 이제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게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어떤 이런 위기감이 올 때 적어도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상담이나 이런 개입을 계속 해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정도의 노력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복길아,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신율의 출발새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악처럼요. 자, 오늘도 주말에 맞는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있는 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이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네. 제가 이게 좀 딱딱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테러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랑스의 테러. 네. 그죠? 예. 요즘 이게 사실 국내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탑 뉴스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난히 국제 뉴스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전 세계 충격을 몰아넣고 있고요. 예. 사실 샤를리 앱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의 타블로이드 신문이고요. 정통 저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약간은 선정적인 뉴스를 주로 옐로우. 그렇죠. 네, 만평이 많고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슬람에 대한 그 풍자 만화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황도 조롱했고요. 기독교 다 모든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를 대상화시켰던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평했던 저널링 했었죠. 어쨌든 좀 프랑스 이슬람만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아니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슬람 지금 과격 무장 단체들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당연하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종교라는 게 결국 사람 잘 살자고 믿는 거지 그걸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그건 사실 종교의 본래적 기능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수가 전 세계 최고죠. 16억 명이거든요.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 특수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화에 있어서 또는 언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상충되고 있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정하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러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테러리스트가 언론인들 공격하는 내용들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만 영화 속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2013년에 나왔던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가 직접적으로 앵커를 대상으로 해서 네. 테러를 벌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화였습니다만 그 영화가 5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언론이 갖고 있는 양면성, 진실을 수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선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과 또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뭔가 손해보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스스로 굉장히 언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을 다루고 있고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를 다룬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였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컨대 곧 개봉할 영화 워터 디바이너 때문에 내야 할 러셀 크로우 주연의 2009년작이죠. 아마도 미국의 주요 일간지 신문 기자로 나오는 역할인데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같은 작품도 테러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거대한 정치 조직, 비밀 정치 조직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탄압받거나 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요, 2009년작을 인제 개봉을 해요, 우리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개봉할 영화는 워터 디바이너고요. 워터 디바이너요. 네. 러셀 크로우가 2009년도에 이제 나왔던 영화다. 그렇죠.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가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 예. 인종 간의 문제를 다룬 영화, 또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 또는 정치 문제를 다룬 정치 스릴러. 거기에 언론이 좀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오늘 얘기처럼 딱딱하게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네? 요즘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그 스타일이 그 관람 행태가 사실은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고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영화를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남들도 봤는데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에서 그래서 이제 흔히들 입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1의 흥행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문제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뭐 비교적 오래된 영화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뭐 지금도 그런 독재적 형태의 어떤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회가 아주 정면으로 충돌했던 그 체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시대에 이런 영화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와 80년대 이런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올리버 스톤 감독이 1986년에 만들었던 제임스 우주 주연의 살바도르 같은 영화. 살바도르. 그것도 언론인하고 그렇죠. 그 군사정권하고 싸우는 거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영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 상당수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죠. 그렇죠. 그리고 닉 놀테 주연의 언더 파이어 같은 작품도 칠레 산티아고 정부의 그 붕괴 과정 그리고 그 독재 피노체트 그 독재 정권 그리고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짓밟히는 과정을 취재하는 세계 사진기자, 세계 언론들 그리고 특히 사진기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그런 기자들도 있고요. 항상 투옥과 고문과 추방과 이런 그 위협에 시달리는 언론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언론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고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어쨌든 헤게모니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둘의 갈등이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좀 양가적이고 또는 서로 상반된 모순된 어떤 그 자기 태도를 늘 그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좀 아까 이제 탈북자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탈북전단. 네,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 그러한 행태를 제지할 수 없다. 법적으로 내지는 뭐. 근데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나왔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어쨌든 일관되게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고요. 또 반대로 보면 그 소니 가 만든 인터뷰 같은 영화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뭐 신은미 씨의 흔히들 얘기하는 종북 토크 콘서트도 표현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일부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상 위험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 보건법이 적절된다는 얘기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될 뭐 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또 표현 자유 문제 때문에 보장해야 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양가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문제와 체제의 문제와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에 따라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서로 모순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랬을 때 영화 같은 경우가 이것을 담아낼 때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믹한 인터뷰처럼 풍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하나의 어떤 그 태도로서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비교적 그 올바른 영화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이번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샤를리 앱도에 실린 만평의 주인공이 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미셸 우엘백입니다. 그래서 미셸 우엘백이 소설을 냈고 그 소설이 지금 프랑스에서 영화화된 것도 있잖아요. 미셸 우엘백은 그 영화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영화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소립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도와 영토 같은 작품도 지금 국내에서는 출간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은 작품인데 어쨌든 이 미셸 우엘백이 냈던 그 굴복이라는 작품이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난 그 좌우 논쟁 그리고 그 종교 간 논쟁들을 불러일으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까지 이어진 그런 전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05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덜란드 감독이 그 사실은 그 살해당했죠. 예, 예. 그 이슬람 그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내용의 영화 이것도 그 제목이 비슷했는데요. 굴종이란 작품을 발표해서 그 감독 이름이 테오 반 고흐였습니다. 예, 테오 반 고흐 감독이 반고흐의 뭐 어떻게 친척 되시는 분이 뭐예요? 아마 그 화가 이름을 따서 자기가 이름을 예, 지었을 수도 있죠. 근데 2005년에 백주 대낮에 살해를 당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슬람 단체 소행으로 그렇죠. 이슬람 단체 소속된 청년의 소행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덴마크 신문인 율라트 포스트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그 이 테러를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고요. 역시 이번에 그 테러의 대상이었던 샤를리 앱도가 2005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만평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샤를리 앱도의 테러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적인 층위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특히. 그리고 유럽 사회 한국 사회는 지금 이슬람 신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문제가 피부로 체감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유럽에는 그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됐던 것이 암스테르담 이제 함부르크였지 않습니까? 독일 함부르크. 그러니까 유럽의 전 지역에 이슬람의 많은 그 과격한 그런 신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연역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할리우드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어쨌든 저는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여기 이 신문 여기에서 네. 이슬람만 그 풍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을 풍자한 그 내용을 보면요. 아마 천주교 그 신도들께서는 굉장히 흥분하실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는 풍자고 만편은 만편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는 뭐 일종의 그 서구 합리주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그 이 샤를리 앱도에서 내놓은 만평을 정말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그 종교적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그거는. 그 무하마드 자체를 그리거나 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극도로 그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해 주느냐 문화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서구의 많은 언론인들이 이번에 2014년 말에 2015년을 전망할 때 2015년이 정말 양극단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극우 보수 정당 프랑스의 그 마린 르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르펜이 원래 그 딸이에요. 그게 그렇죠. 원래 네. 극우 정당 만들었던 그 르펜도 그렇죠. 황당한 얘기만 하는 친구인데 이 마린 르펜이 지금 사실은 그 정당 이름이 FN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이 프랑스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반 이슬람 공포주의를 편성한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샤를리 앱도 같은 그 사건이 이 마린 르펜이 최대 수혜자라고 할 만큼 그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언론과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가 대중들을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중들에게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뭔가 고민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4971님이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이슬람이나 힌두교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나쁘게 그린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이름은 칸처럼 내 이름은 칸 이거 영화 저도 봤는데 이런 영화처럼 잘 그린 영화도 있어요. 전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이런 말씀.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요. 예. 거기 그 살라딘을 그리는 맞습니다. 그 리들리 스콧의 태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차드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 한 3차, 4차식인데요. 영국의 정말 그 사자왕이라고 불렀던 리차드 왕하고 부딪히기 직전인데 페르시아의 정말 그 대제국을 이끌었던 살라딘이 얼마나 대단한 그 제후였는지 대단한 그런 왕이었는지 지도자였는지를 그 할리우드 영화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슬람 부분을 할리우드가 좀 왜곡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바른 감독들, 올바른 영화들에서는 비교적 공정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아랍권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영화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테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2001년에 9.11 테러 사태가 예. 뭐 이런 문제를 사실은 더 심화시킨 거죠. 일그러진 그 초상화로 만드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또 된 건데 이렇게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아론 소킨 감독이 만들고 있는 미국 드라마 뉴스룸은 네,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룸을 보시면 요즘 언론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언론과 사회는 어떻게, 언론과 정치는 어떻게 조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뭐 예전에 뭐 알란 제이 파큘라가 만들었던 더스틴 호프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를 맡았던 대통령의 사람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는 두 기자의 얘기인데요. 칼 번스타인과 밥 우즈워드 기자였었죠. 그 워싱턴 포스트의 얘기였는데 정말 표상과, 이런 문제에 대한 표상과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떠한 공포에 직면하더라도 진실을 수호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죠.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이 프랑스 중앙지 샤를리 앱도에 대한 어떤 테러,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단지 문제나 인터뷰라는 영화 문제나 이런 것 갖고 정부나 일부 국민들의 모호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반이슬람 운동도 다시 막 불붙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가 마린 르펜이라는 거죠. 독일도 지금 장난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아무리 자신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폭력으로 귀결됐을 때 그렇죠. 이게 어떤 역효과를 낳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들으면서 그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혜진 프로듀서가 딱 정말 좋은 영화를 저에게 좋은 음악을 추천했었는데요. 뭐 요즘 같은 때 김혜민 PD가 좋은 음악을 추천을 많이 해요. 아니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줄 몰랐어요. 가끔 합니다. 네. 가끔 하나요? 매번 아니고요. 네.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야말로 존 레논. 요즘 같은 때 들을 만한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Imagine There's No Country. 그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악은 오늘 방송 끝날 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요. 자,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 흐르는 노래 존 레논의 이메이진입니다. 이 이메이진은 여러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맨 마지막 그 킬링 필드, 캄보디아 크메르 루스의 피해를 피해서 결국 살아서 도망 나오는 캄보디아의 이 언론인이 미국 기자가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에서 바로 또 이메이진이 흐르죠. 그렇습니다. 이 이메이진, 우리한테 많은 생각할 점을 던져주는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주말 평화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왜 증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뮤지컬 티켓 받으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083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8084님 축하드리고요.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